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유례없는 메머드급 특검팀이 파악한 이 계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계엄 1년이 지나도 궁금한 점이 많았죠. 계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왜 12월 3일을 택했을까? 정말 김건희 여사 부인 때문에 계엄을 한 걸까? 하나씩 특검의 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체 왜 계엄을 하기도 했는지 송정현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80일간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선포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나온 재선과 3선 관련 헌법 개정이라는 단어와 차기 대선 대비 좌파 세력 붕괴 같은 문구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엄 준비는 2023년 10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특정했습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한 지난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의 윤 전 대통령 발언과 2023년 10월 육군 참모총장과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인사가 계엄 기획자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 내용대로 이루어진 점이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임무 등 계엄 성패를 가를 핵심 보직이었던 겁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드론 침투 등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 유인도 계엄 선포의 명분 쌓기였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기소하는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기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34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하고 반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그럼 왜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일로 12월 3일 평일을 택했을까요? 여권에선 무속인으로부터 날짜를 점지받았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었죠. 미국을 의식했던 것 같다는데요. 특검의 답은 김지윤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3일. 특검은 이 날짜가 미국의 정세를 고려해 정해진 걸로 보인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바뀌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계엄 한 달 뒤인 2025년 1월에나 취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인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고 적혀 있었던 점에도 주목했는데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CIA 국장 내정자 면담 날짜를 12월 5일로 잡아놓고 전날인 4일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이루어졌다며 계엄군 군부대 이동에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려 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천공 등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개입 흔적은 발견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또 궁금한 점,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계엄을 알았는지, 진짜 명태균 사건, 명품백 의혹 등 김 여사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건지 하는 점이죠. 김 여사가 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분노를 표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이어갑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김 여사 최측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고 김 여사가 너 때문에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김 여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틀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여사 사이에 소통한 사실도 없었고 계엄 당일 김 여사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한 행적 등도 감안한 결론입니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전부터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기는 2022년이었는데 이는 명태균 의혹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확보해 김 여사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죠.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경문 기자입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46분쯤 대법원에서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르라는 대응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날 오전 1시 3분에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청사 도착 시간이 최대 20여 분 전이라 관련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계엄 사령부에 대법원에 대한 인력 파견 요청도 대법원 실무자 검토 후 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여라고 주장해온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 수계 불법 석방,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사법부 관계자와의 공모 사실을 발견 못했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한 기자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일단 답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자, 정리 좀 해보면 정치권들이 제기해온 의혹들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부터 살펴보면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V1으로 불리는 대통령보다 실세인 V0로 군림하며 김 여사가 사실상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 내란 특검도 수사력을 모았는데요. 계엄 당일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원장까지 불러 조사했다고 하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모의했다는 증거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엄에 사전 관여했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계엄 기획자와의 소통이 필수인데 두 사람의 소통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의혹, 이 여당이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아니라는 거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내란 기도라는 고발 사건으로 고발이 돼 있었죠. 특검은 이 건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계엄 당일 계엄 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대법원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려고 북한과 이 북풍을 모의하려 했다. 이번 의혹은 어떻게 된 거죠? 북풍을 유발하려 한 거는 맞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 특검 판단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과 접촉 시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같은 표현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특검조차 이런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고요. 평양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이 실제로 이뤄졌지만 북한이 도발에 응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과의 공모나 소통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자, 결국은 이제 궁금한 건 그렇게 특검이 결론을 낸 근거가 또 궁금하거든요. 근거.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건 노상원 수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특검이 비상계엄 동기를 정적 제거, 권력 독점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에는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대목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재선에서 삼선까지의 헌법 개정,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죠.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고 적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수첩과 전화기 메모, 작성 의도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개인적 생각을 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특검도 수첩 관련 수사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그 수첩의 내용으로 계엄의 동기를 판단한 거죠. 12월 3일이 계엄 선포일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특검의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가 않는데요. 미국의 권력 교체기라는 특수 상황,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CIA 방문 일정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왜 12월 3일이었는지는 특검조차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여권이 또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은 또 수사 기원을 넘겼다고 하던데 여러 의혹들은 그러면 지금 여권은 2차 특검만 되잖아요.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특검은요, 수사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접수 사건 대부분을 처리했고 이첩한 사건도 중복된 걸 빼면 10건 이내라고요. 우회적으로 추가 특검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법조계에선 2차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반년이나 수사한 이번 특검 결론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거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고 박 대령 건국전쟁 영화 2 포스터에 나온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콕 집어 직접 취소 검토를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 고 박진경 대령을 포스터에 앞세웠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과 폭동이라며 재조명을 주장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관람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이 대통령 명의로 박 대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은 1950년 을지 무공훈장에 추서됐는데 무공훈장에 추서되면 별도 보훈부 심의가 없더라도 가족이 신청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보훈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 매뉴얼에 따라 유공자로 지정된 것이라며 국방부가 무공훈장을 취소하면 유공자 지위도 소급 박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립니다. 보수 진영은 공산 세력을 진압한 창군 영웅으로, 진보 진영은 강경 진압 책임자로 규정합니다. 사후적인 사회적인 논란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4.3 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정리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던진 또 다른 역사 논쟁, 환단고기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환인과 환웅, 그리고 단군의 옛 기록이란 뜻인데요. 이 대체 무엇이고 왜 논란이고 주류 전문가들은 왜 위서, 거짓 문헌으로 보는지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단고기는 1979년 이유립이라는 종교인이자 민족주의 운동가가 펴낸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한민족 역사가 고조선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고조선 이전에 환국, 배달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유라시아 영토를 지배하며 세계 4대 문명의 근원이 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근거가 없는 주장들로 보고 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유립은 1911년 자신의 스승이 5권의 역사서를 주며 60년 뒤에 공개하라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책의 내용에 고대 문헌에 나오기 어려운 근대식 한문 표현이 등장해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단군 이전 시기를 증명할 근거도 없습니다. 책에 언급된 문헌들이 실존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진보든 보수이든지 간에 환단고기를 언급하거나 이 역사서로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역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역사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더 나아가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발언으로 촉발되는 여러 가지 역사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한 명을 콕 집었어요. 고 박진경 대령을 지목해서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떤 인물이에요? 네, 박진경 대령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남로당 프락친 부하에게 취침 중에 암살을 당했는데요. 정부는요, 한국전쟁 중 1950년에 박 대령에게 을지 무공훈장 수여했습니다. 전몰 군경, 그러니까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으로 예우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왜 논란이 된 거예요? 일단 박 대령 유족이요, 무공훈장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 근거로 박 대령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죠. 현행법상 무공훈장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4.3 사건 유족들이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사과했고요. 대통령도 오늘 국방부에 무공훈장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게 된 겁니다.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네. 자, 대통령은 왜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일단은 이 제주 4.3 사건 그리고 이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요, 이 박 대령이 제주도 공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수천 명을 체포, 학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요, 박 대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데한 남로당 무장 세력과 싸우다 순직했다. 또 양민 학살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 건국전쟁 2를 관람했는데 이 영화가 박 대령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은 오늘 사실상 진보 진영 쪽의 그 역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역사까지 재단해서 정권 입맛에 맞추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사흘 전 언급한 이 환단고기도 이 뭐 보수 진보 역사관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뭐 복수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이 환단고기의 경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환단고기, 그러니까 고대 한민족이 단군전에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 중에서는 보수 성향도 있었지만 또 진보 진영에서도 범민련 의장진의 뭐 강인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관련 책을 펴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한 적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2013년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환단고기 한 대목을 거론해서 그때도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요,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새 국정교과서에 혹시 환단고기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 전신이 오히려 우려를 표했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은 이번에 왜 환단고기 언급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한테 환빠 논쟁을 안은하면서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박 이사장이 환빠는 모른다 하면서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안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고대 역사 연구 안 하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맥락을 보면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이 환빠라고 비하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가짜로 판명된 역사 공식 석상에서 꺼내든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죠. 결국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박 이사장에게 질문한 건 제대로 업무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본 차원이었다.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관한 뜻은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는 역사적 논쟁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대통령실 설명은?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대통령이 결국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박 이사장 사퇴를 압박하려고 혹시 던진 질문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인데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박 이사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직접 통화해서. 그러니까 상고사 부분을 주요 보고사항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서양사 학자니까 관련 내용 알고 있는지 대통령이 질의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희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 책갈피에 넣어서 외화를 반출하면 어떡할 거냐. 대통령의 질타를 들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말대로 다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거라고요. 민주당은 이건 안전 문제라며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사장 사퇴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최재원 기자 보도 보시고 책갈피 외화 반출,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안희 기자 이어갑니다. 책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그냥 다 통과시킵니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사장은 채널A 통화에서 대통령의 질책대로라면 거의 모든 승객의 짐을 다 검색하는 건데 그러면 공항이 마비된다며 전 세계 어느 공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야권도 전 정권 기관장 차별이라며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의붓자식 콩쥐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낙인 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만한 갑질이었습니다. 말이 참 기십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 번 아연실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장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공항 안전을 맡길 수 있겠냐며 책임질 수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여인성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얘기가 조금씩 또 달라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외화 반출을 검색하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일이다. 네. 이건 맞는 거예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업무 보고에서 공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항공보안법을 보시면 공항공사가 하는 보안 검색의 기본 목적은 항공안전입니다. 항공기 테러나 화재 발생에 연관된 위험 물질을 걸러내는 것이 1차 임무고요. 외화를 단속하는 주체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세관, 즉 관세청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말은 공항 보안 검색할 때 이 외화 밀반출 적발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네. 인천공항공사 일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 대통령은 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 적발을 안 한다는 얘기냐면서 이학재 사장 질책했었던 거죠. 공항 보안 검색에서 이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보안 검색 과정에서 현금이 대량으로 뭉쳐 있는 것이 포착되면 그 즉시 세관에 알립니다. 실제로 올해 11월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던 내국인이 여행용 가방 2개에 엔화 9억 원과 달러 5억 원을 밀반출하려고 했다가 엑스레이 판독에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공항공사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현재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고요. 즉, 공항 검색대에서도 외화 불법 반출을 거르기는 하지만 단속의 최종 주체는 세관인 겁니다. 세관이 주최하고 또 공항공사도 걸리면 또 파악을 좀 하고 이런 얘기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심되면 다 열어서 봐야 된다고 했더니 사장이 그러면 공항이 마비된다고 해요? 이거 다 확인할 거면 어떻게 돼요? 네, 이학재 사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방법대로 100% 수화물을 열어서 검색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SNS에서 반박했었죠. 이 사장의 우려,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내 반입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을 엑스레이로 전수 검사하고요. 이 중에서 문제가 의심되는 수화물만 열어서 검사를 하는데요.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출국자의 가방을 열어서 책이나 옷, 파우치까지 사람 손으로 일일이 검사하게 되면 소요 시간은 5배 이상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을 넘다 보니까 공항이 마비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 시간이 폭증할 수는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미국행 비행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일시적으로 강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승객들은 공항에 4-5시간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FK 공항이나 샤를드골, 히드로 같은 대표적인 국제공항들도 선별 검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외화 밀반출 방법을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요. 네, 이학재 사장의 SNS에 나왔던 얘기죠. 대통령 발언 때문에 책갈피 달러 수법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우려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관세청에 물어보니까요. 책에다 은닉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화에서도 책에 구멍을 파는 방법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고요. 대통령실은 오히려 대통령 언급으로 온 세상에 알려져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범죄 방법이 공개되면 회피 전략이 진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세하게 공론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의문이 많이 풀렸습니다. 경제산업부 여인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경찰이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 사무실을 비롯해
통일교 본부와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통일교 서울본부와 경기 가평군 천정궁,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 등이 대상으로 전 장관집무실과 의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내부 상황 어떤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전 장관 압수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가 적시됐고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수수 혐의가 적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되기 2달 전인 지난 4월 통일교 관련 행사인 국제국회의장회의 ISC 2025년 서울 선언문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ISC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직접 만든 국제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장관이 금품수수 시기로 지목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한 총재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도 추가 공개됐습니다. 전 장관은 선거 사무실에 와서 응원한다면서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며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환 전 의원도 금품 수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 장관 등 전현직 의원 3명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통일교 특검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에 나섭니다. 단일 특검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꿈도 꾸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합니다.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정 현안을 두고 힘을 합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특검 추천권과 특검팀 규모, 수사 범위나 대상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을 물타기하여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 대통령실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며 민주당 등 정치권 논의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월이 지나면 당 기조를 바꾸겠다는 뜻을 의원들에게 전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오늘 본인에게 쓴소리를 한 의원들을 만나 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최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중도파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당을 짠물당에 비유하며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짠물에 비유됩니다. 물의 짠기, 염도가 높으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른바 강성파가 반발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최근 장외 연설, 당 회의 때마다 강경파와 중도파들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불똥이 여권으로 튀었는데도 지난주보다 하락했고 민주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그동안 강경파 편에 섰던 장동혁 대표가 변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계엄 사과를 요구했던 재선 의원들과 만나 기조 변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점으로는 특검이 끝나는 12월 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방선거 공천 룰도 지역에 따라 민심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계엄 1년과 특검이 끝나면 할 액션과 메시지를 준비해놨다며 인사, 정책,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대장동 민간업자들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김만배 씨는 그동안 가압류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4천억 원에 달하는 김 씨 재산도 가압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 모두 재산이 묶이게 됐습니다.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재산 3건에 대한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 실소유로 지목된 화천대유, 더스프링, 천화동인 2호 등 명의의 4,100억 원대 재산이 대상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법원이 가압류를 인정하기 전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로 성남시의 담보금 납부는 사실상 가압류 인정 직전 절차입니다. 앞서 법원은 남욱 씨와 정영학 씨 소유로 지목된 1,000억 원대 재산의 가압류는 인용했지만 규모가 가장 컸던 김 씨 재산은 판단을 보류했었습니다. 김 씨 재산까지 가압류가 되면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재산 가압류 규모는 5,100억 원대로 불어납니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가압류가 이미 인용됐거나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진 액수가 성남시가 가압류를 청구한 금액의 약 9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지방의 한 호텔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링거 이모가 의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씨에게 시술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자신이 이른바 링거 이모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하고 박 씨가 경남 김해 호텔방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주사제를 놔준 걸로 지목된 링거 이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 매니저가 공개한 문자 속 계좌번호는 내 번호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씨가 개그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도 박 씨를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정식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약 분업 전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 반찬값 정도 벌었다면서도 의약 분업 이후로는 약이 없어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박나래 씨 소속사 관계자 등에게 시술이 없었다면 왜 수고비가 지급됐는지를 들으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동네 길목마다 이런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없다는데요. 산책하다 반려견이 볼일 보면 치우는 건 상식일 텐데 누가 치우라고 놔두는 걸까요? 오늘 현장 카메라는 그 무책임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취재하러 왔다가 제가 당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 뭐 마당에 호스 같은 거 있나요? 왜요? 제가 기똥 밟아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저? 그거를 나를 물어보면 어떡해요? 여기 서서 말씀하시니? 아 진짜 어머니 천사십니다.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똥을 밟았지? 똥 어디 있었어? 여기 왜 왔어요? 채널A에서 왔는데 개똥 많다고. 전봇대에 써붙인 개똥 금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 있는데 대문마다 써붙인 글귀 한번 읽어보고 골목을 다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집주인의 분노 섞인 경고문도 비웃듯 남기고 간 이 흔적까지. 그야말로 싼 놈 따로, 치우는 놈 따로입니다. 동네 가서 물어봐봐요. 요 집 사는 사람들 개똥 치우고 다니냐고. 다 알아. 너무 심해. 현장을 목격한 적은 없으시고. 그걸 잡으려고 내가 밤에 여기 담장에 여기서 우리 집이 2층이니까 저거 앉아갖고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랬다니까. 못 잡아. 엄청나요. 엄청. 오죽하면 저 가서 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러겠어요. 네. 좀 잡아요. 네,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강아지와 산책에 나선 남성을 혹시나 해서 지켜봤습니다. 강아지가 남긴 큰일을 처리하는 건 관심 바뀐 듯하고
그저 예쁘다며 앉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흔적을 영상으로 담는데 취재진을 부릅니다. 왜 안 치우셨어요, 개똥? 어머니 어디에 장을렸어? 근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이런 데다 함부로 싸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함부로 싸가지고. 시청도 골목마다 과태료 현수막 붙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개똥 청소도 둘 다 어렵답니다. 사생리나 이런 게 CCTV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과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서는 개똥 자체는 담당하지 않아요. 개똥 자체는 폐기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옆 동네 산책로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한 걸음 건너 하나씩 발견됩니다. 한 개가 싸가지고 막 엉망이다. 사람이 안 보이면 그냥 가버리는 똥길이야. 마침 쭈그려 앉은 대형견이 보이는데 또 그냥 갑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방금 전에 안 치운 거 저희가 봐가지고 왜 안 치우셨어요? 이게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처분받는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근데 왜 안 치우셨어요? 아, 됐어요. 나중에 내가 치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위치는 어딘지 아세요? 예. 치우러 오겠다는 견주는 약속을 지킬까요? 2시간 정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배설물 즉시 치우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 가족과도 같다면서 내 반려견 뒤처리를 나 몰라라 하면 그 비판과 손가락질은 어디를 향할까요? 우리 아침마다 치워요, 우리가. 돈 쓰는 빗자루. 그걸로 밖에서는 물 떠다가 막 닦아놓고 가고. 진짜 돌아버린다니까.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정말 한시가 급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2살배기 아기 목에 사탕이 걸린 건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이 자그마한 아이의 등을 연신 두드립니다. 나가야 되는데? 잠시 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숨이 되돌아옵니다. 온다, 괜찮다, 됐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제주시 신제주 입구 사거리를 순찰하던 경찰이 도로 옆 인도에서 아이를 안고 안절부절하는 여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순찰차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2살배기 남자아이는 목에 사탕이 걸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민경엽 강사는 응급처치로 평소 배웠던 영아 하임리법을 실시했습니다. 1분여 만에 아이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아기를 키워가지고 그 관련 영상을 좀 많이 봐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받고 하니까 뿌듯했습니다. 2살배기 아이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엄마와 할머니는 민경사를 비롯한 제주자치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김범석 쿠팡의장이 역시나 모레 청문회에 못 나오겠다고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사유가 뭔가 봤더니 부득이하게 못 온답니다. 왜 부득이한지 봤더니 글로벌 기업 CEO라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이 뭘까요? 다른 핵심 증인들도 줄줄이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건우 기자입니다.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단 2문장입니다. 김 의장은 유감이라면서 해외에 거주 근무하고 있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으니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매출 대부분을 국내에서 올리고 있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또다시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사태 발생 2주가 넘었지만 김 의장은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그게 이야기 다 하던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지난 10일 물러난 박대준 전 대표와 5월 말 사퇴한 강한승 전 대표 역시 사퇴했으니 국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출한 내용도 조사 중이거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맹탕 청문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참 이 한강버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지금도 반쪽 운항 중인데 올해 안에 인수하기로 한 선박 4척도 못 받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강버스가 좌초 사고로 인해 잠실부터 옥수 구간 운항을 중단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입니다. 잠실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운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말까지 추가로 선박을 들여오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12척 가운데 아직 인도받지 못한 4척을 올해 안에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선박 추가 인도와 관련해 한 차례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4척이 추가로 들어와서 12척이 완비되려면 총 48회 운항을 통해서 연말에 4척이 마저 들어오고요. 3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완성된 시간표가 운영이 연말까지 4척을 들여와 운항하겠다는 말이 연말 인도, 내년 3월 운항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인도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4척 가운데 2척은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배는 자동차와 달라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3월 운항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를 쓰면 환급 혜택이 확대가 됩니다. 매달 15만 원을 쓰면 얼마를 환급받게 될까요? 자, 장호림 기자가 어떻게 발급받고 어느 지역, 어느 수단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A씨는 매달 교통비로 15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A씨는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통해 교통비의 30%인 4만 5천 원을 환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돌려받는 환급금이 6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K패스를 확대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정액 패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K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지역, 나이에 따라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환급 혜택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과 GTS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에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버스비 올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더 많이 이제 환급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무제한 정액 패스는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자동 적용돼 2월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면 따뜻한 음료 찾게 되죠. 그런데 너무 뜨거운 상태로 마시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홍난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찬 음료보다 따뜻한 것을 찾게 됩니다. 뜨거운 거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추워져서 따뜻한 라떼 같은 거. 그렇죠. 요즘 날씨에는 아무래도 따뜻한 걸 먹는 게 좀 몸도 녹이고. 그런데 뜨거운 음료를 과하게 마시면 자칫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커피나 차를 하루 8잔 이상 마신 사람의 식도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식도는 뜨거운 음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점막이 손상되고 이런 열 손상이 지속되면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도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방금 나온 뜨거운 커피인데요.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70도를 훌쩍 넘습니다. 바로 마시기보다는 뚜껑을 열어서 식힌 뒤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60에서 65도 이상이 될 경우에 그 염증이나 손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뜨겁다 이런 느낌이 없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전문가들은 겨울철 많이 찾는 탕이나 국물류를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중일 갈등으로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군가를 공개했습니다. 과거사까지 부각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먼저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G가 발사대에 기립했고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 젠 20도 경락고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군함은 로켓포를 잇따라 발사하고 해안가에선 포탄이 터지며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대만 해협을 담당하는 중국군 동부전구가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특히 1937년 항일 전투 당시 제작된 군가를 덧붙인 영상도 공개했는데 일본인의 머리를 벤다는 과격한 표현을 쓰며 대일 군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군가 내용을 반영한 일본군 참수 포스터도 공개했는데 동쪽의 오랑캐가 오래전부터 재앙을 일으켜왔다며 일본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생체 실험 부대인 731 부대까지 거론하며 일본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731 부대 범죄에 200명 넘는 일본인이 연루됐다는 등 일제의 만행을 부각시켰습니다. 日本细菌战是有组织、有预谋、自上而下的国家犯罪。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88년 전 일본 난징 대학살과 731 부대 생체 실험을 거론하며 역사를 잊는 건 배신이고 죄를 부인하는 건 재범이라며 일본 과거사를 통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이 여파로 다음 달 말부턴 일본에선 판다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 남아있던 판다 2마리를 중국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호의 상징으로 판다를 빌려주는 중국의 판다 외교마저 54년 만에 멈추게 됩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유명 관광지인 우에노 동물원.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이 동물원 최고 인기 스타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25일을 끝으로 쌍둥이 판다를 못 보게 됐습니다. 다음 달 말 중국으로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반환 기한은 내년 2월 말이었는데 한 달 앞당겨진 겁니다. 최근 중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곳 우에노 동물원의 판다가 조만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본엔 중국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6월엔 와카야마현 동물원에 있는 판다 4마리도 중국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동물원 정기 휴일인 오늘도 동물원 앞을 찾아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もともとあったもの、あるものとして見てたので、なくなってしまうとちょっと寂しいなって感じがします。総理大臣が、中国の、偉い人と話をつけてもらってどうにかこっちにまた来てもらうように心がけてほしいです。 일본 정부는 판다 외교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日中両国の国民感情の改善に貢献してきており、こうした交流が継続され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일본이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 66%가 중국과의 관계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평화로운 해수욕장이 끔찍한 참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시민 1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범인들은 시리아 출신 무슬림으로 유대인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해변가에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유대계 축제 하누카 현장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울리고 축제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은 혼비백산 해변에서 뛰쳐나오고 바닥에 엎드린 여성은 아이의 머리를 감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서핑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약 10분간 이어졌는데 현재까지 시민 15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I just think I'm going to get shot in the back. Like I've lost my voice. I was just screaming the whole way down. 용의자로 지목된 총격범은 50살 남성과 24살 남성 등 2명으로 부자지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한 뒤 다리 위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아버지가 경찰의 총에 맞아 먼저 숨졌고 이어 아들도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에서 사제 폭탄을 발견했는데 다리 폭파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축제 현장에는 약 1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이 유대인을 겨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 소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이 무슬림 부자의 끔찍한 폭주를 멈춘 건 과일 가게를 하는 40대 무슬림 남성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휩싸인 순간 맨손으로 총을 든 범인에게 달려들었는데요. 총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범인을 제압한 당시의 긴박했던 모습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범 뒤로 한 남성이 몰래 접근합니다. 총격범이 앞을 보고 있는 틈을 타 뒤에서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입니다. 총격범의 저항에도 남성은 총을 빼앗아 겨눴고 그러자 총격범은 겁에 질린 듯 슬금슬금 물러나더니 공범이 있는 다리 쪽으로 걸어갑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서 맨손으로 총격범을 제압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43살의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로 시드니에서 과일 가게를 하며 어린 2딸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아흐메드는 손과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흐메드는 2006년 시리아에서 부모님과 함께 건너온 무슬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 a genuine hero, and I've got no doubt that there are many people alive tonight as a result of his bravery. 각국에서는 총격범을 제압한 시민 영웅이라며 그를 칭송했고 아흐메드 지원 모금 페이지에는 하루도 안 돼 우리 돈 10억 원 가까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영성입니다. 네, 식당에서 밥 먹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냄비를 데우던 휴대용 버너가 폭발한 겁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한 식당에서 사람들이 큰 냄비를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탁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식사하던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식탁을 박차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11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놓인 휴대용 버너 가스통이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님 일부가 머리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소형 버너 위에 큰 냄비를 올려놔 가스통에 열이 계속 전달돼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흙더미가 쏟아지며 도로를 덮칩니다.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급히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각 12일 필리핀 세부의 한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전역에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당겨 찢어진 눈을 만듭니다. 올해 미스 핀란드에 선발된 사라 자프체가 최근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며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아시아인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머리가 아파 관자놀이를 문지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핀란드 미인대회 조직위원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책임과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미스 핀란드 우승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핀란드 우파 정치인들이 자프체를 옹호한다며 비슷한 사진을 공개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던 영하권 추위가 낮부터는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온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3도로 오늘보다 7도나 오르고요. 낮 기온도 8도로 종일 영상권입니다. 날이 풀리니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단계, 그 밖 중부도 저녁과 밤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중부에 눈이나 비가 올 텐데요. 비는 1mm, 눈도 1cm 정도로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고요. 토요일 중북부에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